아까 그 나간 문제 중에 보면 2번에 개업 공인인증사 사장님이랑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수험생들이 요걸 갖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매매나 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시험 끝날 때까지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근데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험 볼 때 쓰는 표현이고 흔히 사회에서 쓰는 표현은 부동산에 내놓은 걸 얘기해요. 내놓은 거. 의뢰. 맡긴 거. 팔아주시오, 전세 얻어주시오 라고 맡긴 거 있죠. 그걸 중개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중개해 주시오라는 계약이에요. 중개해 주기로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매매하고 전세계약하고 같아요. 틀려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매매나 전세 그것만 계약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요 일반 중개계약을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으로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시험 과목이에요. 우리 과목에서 쓰는 말은 중개계약이라는 말을 써. 중개해 주기로 하는 손님이랑 부동산 사장님 간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결했다고 해도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게 계약 체결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걸음마 단계에서 그런 거예요. 계약 체결이 어떻게 하는데?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만으로 체결된 거예요. 전세 놔주시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알았어, 내가 전세 놔줘볼게. 끝났어요. 계약 체결된 거예요. 응? 우리는 꼭 계약서에 2장 찍어야 계약이 체결됐다고 착각하신다고. 그것도 법률적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하신 분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3월달 5월달 가면 이제 이게 또 넘어가요. 됐어요. 자, 손으로 해도 막 되네요. 한번 해봤더니. 자,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뭐 그런데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을 실제 이제 저기 뭐냐 일반인들이 쓰는 표현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해봐요. 집주인이 갑이었다가 을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을이 사도 주인이 이제 을이 되는 거예요. 등기 치면 상속받아도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소유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증여도 있어요. 증여받은 게 을이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을로 되죠.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데 원래 요 갑의 집에 세입자, 임차인,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병은 요 갑하고 둘이 계약을 해가지고 보증금 5억에 계약 기간 2년 해서 2년 동안 5억 놓고 살기로 한 거예요. 전세 5억에 살기로 한 거예요. 둘이 약속한 거지 이것도. 전세 계약이지 이거. 살고 있는데 중간에 1년 있다가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낙찰을 내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지. 이렇게 되면 요 세입자 요 사람은 을한테 말해요. 계약 기간 1년 남았잖아요 아까. 나 1년 더 살게. 1년 남은 거 살 거야 라고 자신의 요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던 임차권의 내용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요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원래 없어요. 여러분 배울 때 권리를 2개로 나누잖아요. 물권이라는 게 있고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2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시잖아요. 그 채권은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한 사람한테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채권이에요. 약속한 2사람, A, B 사이에 약속을 했죠. 그러면 2사람 사이에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채권이요. 그때 생기는 게. 물권은 뭐예요? 약속은 둘이 했지만 요 관계에서 생긴 권리를 누구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어?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물권이지. 그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려면 제3자는 눈치는 챌 수 있도록 하긴 해야지. 그래서 요 사람들의 권리를 등기를 시켜놓도록 하고 있어요. 등기. 그래서 제3자가 눈치는 챌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권은 제3자한테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채권은요.
자기들끼리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제3자한테는 뭐 효력이 없어. 그러면 보증 5억에 전세 2억을 얻겠습니다 했을 때 요 병은 임차인이 됐는데 병한테 생긴 권리는 임차권이야. 여러분이 지금 걸음마 단계가 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구별할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오해의 여지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제가 설명드리기가 힘들어. 아직 여러분들은 기초니까. 그러면 이렇게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세를 얻는 요 권리는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이야, 채권. 채권. 그러면 약속한 사람한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권이 채권인 걸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알았어요? 몰랐잖아. 근데 왜 아는 체를 해? 채권이야, 채권. 이렇게. 그건 나중에 왜 채권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셔. 응? 다른 거고 뭐 비교 그러면 안 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세 얻는다 그러죠. 그죠? 전세라는 거 있잖아, 전세. 전세 얻었어. 이걸 법률 용어로는 임차권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부르잖아.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쓰는 표현과 정식 법률 용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츰차츰 알아가야 돼.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세 5억에 전세 얻었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은 보통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요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죠. 주장 못하는 게 원래. 임차권을 주장 못해. 그러면 요 사람이 새 주인이 나가 그러면 나가줘야 돼. 보증금 내놔 그러면 야 그거 저쪽 사람한테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면 세입자가 이거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임차권으로서 채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5억이나 넣어놓고 거기서 발 뻗고 살 수 있겠냐고. 못 살아.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채권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특별 취급해줄게. 등기해 등기. 원래 채권은 등기가 원래 필요 없는 건데 필요 없잖아. 제3자한테 주장 못하는 거니까. 등기 시켜줄게. 등기해. 그러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여기도 주장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야. 등기시켜. 등기해. 이렇게 한 거야.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임차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셨던 등기법에서 그걸 그렇게 딱 만들어놨지. 근데 등기는 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주인이 같이 해주는 거야. 주인도 오케이 해야 등기가 나는 거지. 주인은 싫은데 임차인이 이렇게 혼자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주인들이 안 해줘. 자기 등기부에 스크래치 생긴다고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요. 안 써먹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또 만든 게 주민등록 전입신고예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인이랑 같이 합니까? 아니면 혼자 합니까? 혼자 하는 거지.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 거예요. 벌써 이 제도가 있죠? 주소 옮기면 전입신고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여기다가 갖다 붙여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인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기된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여기다 묻어놓은 5억을 나중에 이 사람한테 받아서 나갈 수 있다고. 계약기간 2년이죠? 1년 만에 주인 바뀌었죠? 기간 1년 남았죠? 1년 남은 거 살 거야 할 수 있고. 이제 1년 더 살면 나가야 되지. 나갈 때는 이 사람한테요. 5억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 안 내주죠. 그러면 내줄 때까지 안 나오고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권을 을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은 나라에서 법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도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아까 등기는 차이가 좀 있지. 등기는 꼼꼼하게 해가지고 시켜줘 등기를. 등기관이 있잖아요. 서류 보고 꼼꼼하게 따져서 둘 의사표시 다 확인하고서 해주는 거야. 꼼꼼하게. 근데 이건 뭐예요? 혼자 하죠? 좀 허술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얘보다는. 그래서 이 효력이 전입이 1월 7일 날 되면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다음날 생기는 걸로 법을 조금 만들어놨지. 등기하고 똑같이 쳐줄 수는 없잖아. 다음날이야. 근데 다음날인데 우리 이제 판례를 해석할 때 영시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1월 7일 날 전입이 됐으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언제 생기는 거예요? 1월
다음 날인 1월 8일 날 언제 생겨요? 0시에 생긴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런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제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가지고 말씀드렸어. 근데 앞에 보면 인도라는 게 있죠. 인도가 파키스탄 인도 아니에요, 이거. 인도는 들어가 사는 걸 얘기해요. 입주죠. 인도란 용어를 나중에 민법 시간에 또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 당장 이야기는 들어가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 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돼 있으면 돼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그 집에 근데 6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해. 그 사람은 대항력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돼 있으면 사는 걸로 추정을 해요. 해외여행 갔다 올 수 있지 6개월 동안. 24시간 1년 360일 꼭 붙어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좀 약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무적으로 이건 거의 따지지 않고요. 얘만 따져, 얘만. 거의. 실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돼?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정할 수 있도록 되는데 판례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판례가 다 이것 때문에요. 전입신고할 때 단독주택 있잖아요. 다세대주택 있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자, 단독주택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에요. 요 등기부 하나입니다. 한 채라고, 한 채. 한 채, 단독주택이에요.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3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건 몇 채? 세 채야, 세 채. 이렇게 쓰는가 모르겠네. 자신 없어, 한글. 진짜 어려워. 세 채. 여기 주인, 여기 주인, 여기 주인 다를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다세대. 그러면 여기 사는 세입자 있죠? 여기 사는 세입자. 주인은 갑이요. 여기는 갑, 을, 병, 주인들이 다 갑을, 병, 이런 사람. 여기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 사는 세입자가 A야, A. A는 전입신고해야 대항력이 생긴다며. 그쵸? 전입신고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A 같은 경우에 전입신고를 단독주택이죠? 요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 있죠, 땅. 집안. 거기만 전입신고하면 되고, 여기가 101호고, 여기가 이제 201호라고 해도, 호수는 아무 상관없어. 어디까지만 맞으면 돼? 집안까지만. 요새는 이제 전입신고를 도로명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 주소 아니고 집원 주소로 신고하면 안 받아줘요. 도로명 주소로 전입신고 하는데, 도로명 주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집원이 뭐냐면, 건물번호예요, 건물번호. 몇 길 다음에 뭐 숫자 나온 거 있죠. 63길 다음에 숫자 15 이런 게 나온 건물, 그게 건물번호예요. 그 건물번호는 옛날에는 이제 집원이라고 그랬지. 지금은 이제 건물번호가 될 거예요. 여기만 맞으면 오케이야. 근데 이런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가 101호고, 여기가 201호고, 여기가 301호라고 하면 101호에서 사는 A는, 그죠? 건물 번호, 집원만 맞아서는 안 되고요. 집원만 맞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동호수까지 주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틀려서 그렇죠. 구별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판례가 많아요. 그럼 아까 예를 들 때 여기 지금 8층을 싹 밀고 방을 15개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여기 들어서 세입자로 전입신고하는 사람은 8층에 전입신고하면 돼. 근데 101호부터 115호인데 101호, 115 호수까지 맞아야 됩니까? 아니면 8층만 맞으면 됩니까? 8층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호수는 좀 잘못돼도 오케이, 괜찮아요. 왜요? 전체가 한 채예요. 전체가 한 채라고. 얘하고 똑같다고, 얘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판례가 많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눈치가. 또 배우시오. 공법도 배우고 막 배워서 나중에 이렇게 합쳐보면 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이 겨울에 여러분 뭐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소화불량이야. 책 다 찢어버리고 나가요.
소화될 만큼 하는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거 얘기했어, 지금. 그걸 느껴요, 선생님들은.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1년 내내 여러분 눈치 보면 살아요. 자, 대항력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아니고 이거지. 요거 말고, 참. 넘겨놨다고 생각했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어렵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 저당권은 은행이 대출해 준 거예요. 그 담보 잡아놓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 대출을 갖다가 5억 해줬다. 뭐 이렇게. 근데 이 뒤에 밑에 요 시간적으로 늦다는 뜻입니다. 2번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임차인 정이 한 거야. 근데 임차인 정을 보니까 입주해 살면서 주민등록이 요 주소에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요 갑은 채무자이면서 빚졌죠, 여기.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출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자를 못 받으니까 병은행이 요 채무자죠. 이 사람 재산이죠. 경매를 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등기부 갑구에 갑굴구 있는 거 배우셨나? 등기부에 경매 넘어갔다 이렇게 떠. 그럼 경매 친 사람이 누구냐? 요 사람이 친 거예요. 경매 넘어갔죠? 낙찰자입니다, 우리. 그랬을 때 요 세입자, 임차인 정은 이걸 대항력권이라고 그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그죠? 이거보다 늦지만, 이랬을 때 의뢰에게 이 사람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이제 5억이라고 쳐봐. 그 5억을 요 의뢰에게 물으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이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세 주인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내라고 갚으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대항력이라는 게 세 주인한테 내 보증금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대항력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항력이 결론적으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항력을 인정하면 이 보증금을 여기가 물어줘야 돼. 보증 5억을 나중에 나갈 때 물어줄 거 감안하면 이 시세가 10억짜리입니다. 12억이라고 할까요? 12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8억에 낙찰 받는다. 이거 제정신 아니죠. 이 사람이 8억에 받으면 지금 당장은 8억밖에 안 들어가지만 8억만 내지만 나중에 이 사람 나간다고 할 때 5억을 또 물어주면 13억에 받은 거죠. 12억짜리 물건을 13억에 받으면 제정신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제정신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러면 제정신이면 이걸 낮게 쓰죠. 물어줄 거 감안하니까. 저 같으면 한 5억 쓰겠어요. 예를 들어. 응? 그러면 대항력을 인정을 하니까 물어줄 돈이 생겨서 입찰가가 낮아지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죠. 낮아지게 되면 이 사람이 배당에서 1등으로 가져갈 건데 배당 받아갈 몫이 줄어들 수 있죠. 그렇죠. 줄을 수 있잖아. 근데 줄어드는 게 지금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의 대출을 7억으로 올려버립니다. 갑자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5억을 물어줘야 되니까 낙찰가가 줄어서 5억에 낙찰이 되면 배당금을 다 못하네. 근데 이 세입자는 이 대출을 보고 들어갔을까요? 못 보고 들어갔을까요? 보고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못 봤는데 나 등기부 안 봤어. 나는 못 봤어. 이건 지 사정이고.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등기부야. 왜 안 봐? 안 본 자기 탓이야. 자기 못 봤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그러면 이걸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해 주게 되면 이 사람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선순위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의 경우에 선순위 대출이 앞에 딱 있다 그러면 아무리 세입자가 대항 요건인 전입신고가 그 집에 돼 있다고 해도 세 주인한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세입자는 후순위 세입자라고 불러요. 경매에서 후순위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어서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연상을 하실 때 이 저당권 대출이 돌덩어리. 돌덩어리 밑에 세입자가 깔려 있죠, 지금. 그럼 숨 쉬겠어, 못 쉬겠어? 못 쉬어. 그래서 대항할 힘이 없어.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보세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앞에 대출이 없었다고. 전입신고 된 뒤에 대출이 된 거예요, 이거예요. 이 사람 보증금이 5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대항 요건이 전입신고가 돼 있으니까 요 주소에 경매 낙찰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해도 피해본 사람이 없죠? 없어. 그 은행은 대출해 줄 때 이 사람이 있는 걸 알고 대출했겠죠. 조사했을 거니까. 그러면 대출을 조금 해야지. 근데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혹시 대출금 회수를 다 못했다면 당신 탓이야. 자기 탓이야. 이거 조사됐으면 대출 많이 해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항력 인정해도 해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세입자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선순위 세입자. 끝이야, 끝. 이게 대항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전제가 경매의 경우에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 매매나 상속 이거 말고 경매의 경우에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고 깔려 있어서 선순위 세입자는 요 돌덩어리 위에 있으니까 숨을 제대로 쉬죠. 앞에 아무도 없죠? 막힌 게 없죠? 대항력이 뭐예요?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 끝이 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하나를 질문 드려볼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1월 7일 날 돼 있고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일본어 밑에 쓰는 거예요 지금 1월 7일 날 돼 있다면 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싹 넘어가면 이 세입자는 요 세입자는 전입신고 1월 7일 날 세입자는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지. 왜냐하면 전입신고 효력은 1월 7일 날 생기는 게 아니라 1월 8일 날 생기지. 그것도 영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1월 8일이야. 그러면 왼쪽 오른쪽 그림 중에 밑에 사례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지. 저당 등기 1월 7일 전입신고 1월 7일 그러면 같은 1월 7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1월 8일로 넘어가잖아요. 영시지만 2등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죠? 같은 날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안 지워주니까 야간 수업할 때 오전에 했던 게 다 다시 뜨더라고. 그 휴통 비우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자,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우선 면역과 큰 틀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초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3월달 정도에 민법 배울 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이 우선 변제권이란 말을 이해하셔야 돼. 우선 변제권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우선적으로. 이 변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배당금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배당금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타갈 권리예요. 배당금에서. 이 배당금은 주로 경매에서 나온 얘기예요. 공매도 있어요. 근데 주로 경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대항력은 경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든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주인한테 내 보증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다 보증금하고 궁극적으로 걸려요. 근데 이 우선 변제는 경매 같은 경우에 배당금이 나올 텐데 낙찰자가 낸 돈이 배당금이에요. 결국 거기서 타갈 권리야. 근데 어떻게 타가요? 우선적으로. 이런 우선 면제권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대출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병은행은 1등으로 순서가 제일 빠르다는 뜻이에요. 대출은행은 2억을 대출했는데 그냥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대출이야. 그러면 근저당을 설정해.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꿔주는 거야. 돈 이자 안 갚고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어? 저당권 요 등기된 것 같고 그 집을 경매 치는 거야. 경매 치려고 저당권 등기해 둔 거예요. 준비 이렇게 된 거예요. 저당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출 무서운 거라고요.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저당권이 딱 설정돼 있죠.
예? 저희 상가도 이번에 이제 저당 설정해서 대출 받았는데 그렇게 돼 있다가 이자를 못 내거나 막 나중에 갚을 때가 됐는데 안 갚고 그러면 그걸 경매 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경매를 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럼 경매 쳐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누가 낙찰 받겠죠? 4억에 받았다고 쳐요. 그럼 4억에 지금 여러분이 받았을 때 이 4억 여러분 낸 돈은 어디로 가냐면 배당금으로 흘러가요. 배당금. 배당금에서 이제 채권자들이 돈 가져가. 그럴 때 요 저당권자 병은 1등이야 1등.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 이 사람이. 그럼 4억 중에서 얼마를 가져가? 2억. 이 우선 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1등이라는 거 하는 건 꼭 아니에요. 여기 보면 무은행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등수로는 3번으로 돼 있는데 저당 이것도 2억 받을 돈이 있네. 그러면 자 정은 무시하시고 좀 무시하시고 여기 보면 을이 2억이고 이 무도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저당권자인 우선 면제권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당권자예요. 은행이에요. 여기 있는데 얘는 얘보다는 늦어. 그러니까 배당금이 4억 나왔는데 그 정을 무시하면 여기 2억 타가고 여기 2억 타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배당금 받을 때는 여기가 가져가고 만약에 3억에 낙찰됐다고 하면 여기 다 못 가져가죠. 그래서 후순위로 저당권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위험이. 그런데 어쨌든 둘 다 무엇은 있어요. 그 우선면제권은 후순위보다 앞선다는 거지 선순위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배당받는다 그런 취지예요. 근데 여기 임차인 어때요? 임차인은 자 지금부터 봐봐요. 지우고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이 됐죠. 조집에 경매죠. 경매 지금 보니까 낙찰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앞에 대출은행이 껴있죠. 그쵸? 대출은행이 껴있죠. 그러면 요 새 주인이죠. 이 사람?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대항력이. 이거 방금 전까지 한 거잖아. 없다고 배우셨죠? 경매의 경우는 선순위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대항력 인정해주면 안 돼. 이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출해줄 때는 이 사람 없었잖아. 이 대항력 인정해주면 이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인정 못해.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 임차인 같은 경우 대항력 인정 안 되는데 우리 법대로라면 이 임차인의 권리인 임차권은 채권의 채권.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이 권리가 있을 리가 없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저당권자 무는 우선 변제권이 또 있어. 그러면 배당금 4억을 여기 타고 이렇게 가져가. 그럼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어서 쫓겨나고 보증금도 다 날려먹어 2억을. 그러니까 세입자는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혹시 대항력이 없다고 손치더라도 있든 없든 상관없는데 없다 손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도록 해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동사무소 이런 데 들고 가면 그 들고 간 날짜 도장을 찍어줘. 그래서 보통 네모난 도장이에요. 확정일자가.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다 찍어줘요. 네모난 도장. 거기에 날짜가 꽉 찍혀 있어. 그 날짜 갖고 등수를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등수를 매겨보니까 얘보다는 확정일자 받은 게 빨라. 근데 얘보다는 확정일자 받은 게 늦어. 그래서 2번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등수가 1등, 2등, 3등이 됐죠. 그러면 요 정은 대항력은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놔서 우선면제권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려는 우선면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놓은 게 유리하지. 고래 놓으면 이게 경매로 싹 넘어가더라도 배당 받을 때 4억 배당금이잖아요. 자, 병이 선순위 저당권자인 병이 2억을 타가. 그 다음에 무로 가지 않고 이 무예요. 무로 가지 않고 누가 가져가? 정이 얼마 가져가? 2억. 이렇게 되면 요 저당권자 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우울해지겠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근데 배당금이 잘려버리잖아 이게. 못 받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여기서 확정일자를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다 그러면 배당이 2억 여기는요. 요 2억 채권은 있어요. 채권은. 근데 등수가 어떻게 해요? 꼴등이에요. 꼴등.
정이 꼴등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배당금이 6억이 배당금이 떨어졌다 그러면 받고 받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잘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여기 만약에 낙찰 대금이 예를 들어서 4억이 됐다 그러면 2억 받고 여기든 2월이 가서 2억인데 배당금이 잘리죠. 못 받게 받을 권리는 있어. 근데 못 받지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어떻든 빨리 받아놓은 게 유리하죠. 대항력이 있는 게 제일 좋고요. 대항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놔야지만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 뭐가 생겨서? 우선매매권. 그럼 변제란 말이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보증금을 배당해서 타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대항력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 주인. 자, 우선매매권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어디서 타는 거예요? 새 주인 말고 배당금에서 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이거 모르고 졸업했어요. 공부를 안 해갖고. 우리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줘가지고 제대로. 아닌가?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제가 결석해서 그런가? 그런데 진짜 모르고 졸업한 거 진짜 맞아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강의 시작해보니까 대항력이라고 하는 걸 이거 배웠는데 대학 때는 잘 몰랐어.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서 보니까, 이러더라고. 이런 내용이더라고. 나중에 훨씬 뒤에 알았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처음 들으시잖아.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 자, 가봅니다. 또. 우선매매권 문제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등수 매기는 게 중요하잖아. 등수. 그럼 세입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입신고가 1월 5일 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확정일자가 1월 6일 날 받아졌죠. 빨간 게 세입자예요. 그럼 세입자의 우선매매권은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갖고 생기지도 않고 이것만 갖고 생기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입은 돼 있는데 확정일자 없죠. 우선매매권 안 생기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전출 가버렸죠. 우선매매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매매권이 생기려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다 갖춰야 돼요. 근데 전입 날짜는 1월 5일이고 확정일자가 1월 6일이야. 네모난 도장 찍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선매매권은 전입신고가 효력이 생기고 플러스 확정일자도 효력이 생긴, 그래서 두 개 다 효력이 생긴 가장 최후 시점에 우선매매권이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 이 세입자는 우선매매권이 며칠 날 생길까? 1월 6일이지. 요 전입신고 효력은 1월 6일인데 0시에 생기고요. 이건 불변이에요, 불변. 요 확정일자는 시간을 못 따지고 그날 생기는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찍어주는 거니까 9시 이후에 찍어주겠죠. 그러니까 0시, 1월 6일 0시에 우선매매권이 생길 리는 없어. 1월 6일 자체. 확정일자는 시간을 안 따져요. 그래서 1월 6일에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확정일자를 1월 5일 날 받고 확정일자를 1월 5일 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1월 6일 날 했어. 요 세입자는 우선매매권이 며칠 날 생길까요? 확정일자는 1월 5일 날 받으면 그날 이 확정일자에 효력이 생긴 거고 시간을 못 따지고 다음날 넘어가지도 않고, 전입신고는 1월 6일 받으면 효력이 1월 6일 날 생겨요? 1월 7일 날 생기는 거지. 0시죠? 이 세입자는 우선매매권이 언제 생기게요? 1월 7일 날 생긴다고 하시는 거예요. 따질 때. 자, 세 번째 경우. 확정일자가 1월 4일 날 받았고 우리 전입신고가 1월 5일 날 됐어. 그럼 이 세입자는 우선매매권이 언제 생기게요? 1월 6일 0시라고, 이거 0시라고 꼭 해주셔야 돼요. 요게 뒤에 오면 0시라고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등수 매길 때, 아까는 그냥 1번, 2번, 3번 매겨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경매 매물이나 이거 분석할 때는 이렇게 해서 따지셔야 돼요. 주로 이제 보면, 누구하고 경쟁하냐면, 은행이랑 경쟁해요. 그렇죠? 뭐, 은행의 저당권 등기가 1월 6일입니다. 은행의 저당권 등기가 1월 6일입니다. 이렇게 두 개 한번 따져볼게요. 세입자는 확정일자 1월 5일, 그 다음에 전입은 1월 7일. 저당 등기는 1월 6일이야. 그러면 배당 등수에서 노란 은행이 더 앞섭니까? 아니면 세입자가 더 앞섭니까? 은행이 더 앞서죠? 얘는 1월 6일이고 이런 7일이니까 0시도 7일이야 어쨌든. 배당에서 여기가 더 빠르죠? 여기 요건 어때요? 요 세입자의 우선매매권은 며칠 날 생기는데요? 1월 6일 0시죠?
요 저당권자는 우선면허권이 언제 생겨요? 1월 6일이죠. 누가 더 빨라 둘 중에? 여기가 더 빠른 거예요. 세입자. 저당권 등기는 새벽 0시에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간발의차로 빠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날 0시에 생기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은행보다 앞서게 됩니다. 간발의차로. 진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판례도 있고. 조금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거 비교하는 것까지는 여러분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이게 더 익숙하게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등수가 누가 빠르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봐요. 이게 마지막인데,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도 보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이거 나오면 언제나 배당금에서 타갈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제권이라는 건 배당금에서 타가는 권리. 근데 최우선이 최자가 앞에 들어가 있죠. 최우선 그러면 1등이에요. 1등. 아까 우선 변제는 1등이란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1등일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잖아요. 최우선 변제권은 1등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다시 봐봐요. 여기 낙찰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병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먼저 했어요. 여기 경매죠, 경매. 선수위로 돌이 위에 있죠. 손모시계 돌이 딱 있습니다. 대출이 이렇게. 그럼 임차인 이 사람은 전임이 돼 있네.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늦죠. 그럼 낙찰자 을은 새 주인이죠. 여기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거 알아도 오늘 뭐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이거만 알아도. 그 다음에 우선 면허권이 있을까요? 요 정, 자, 이 테스트. 우선 면허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응? 없다. 왜 없죠? 확정일자가 없잖아.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우선 면허권이 있어서 뒤에 오는 권리자보다 먼저 탈 수 있어. 얘는 못 이기지만 확정일자가 안 받았잖아. 그러면 우선 면허권은 없다 이거지.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따져보면 이 사람이 새 주인인데 낙찰대금 1억이 배당금이요. 그 배당금 1억에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다 가져가죠?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죠? 뭐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보증금 7천인데 이거 어떻게 돼요? 못 받고 쫓겨나죠. 거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보증금이 7천만 원이어서 혹시 이 사람의 전 재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제도예요. 보니까 임차인인데 이 보증금 자체가 좀 적잖아. 보증금을 막 10억 걸고 산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재산이 있고 그런 사람이고 딴 데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보증금이 7천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소액 보증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걸 정해놨어요. 규모를. 들어가면 혹시 선순위로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소액일 때는 배당 탈 때 세치기에서 배당 탈 수 있도록 한다. 세치기를 허용해요. 세치기. 왜 세치기를 허용해요? 사회적 약자로 보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응? 이 사람의 보증금 7천만 원이 소액에 들어간다면 사회적 약자로 배려를 해서 또 전입신고 돼 있죠. 그러면 배당 탈 때 아까 원래는 배당 누가 타야 돼? 1억을 이 사람이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해? 세치기 정의. 요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정해놨는데 서울 지역을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서울 지역은 지금 현행법상 1억 5천만 원 이하가 소액이야. 그리고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세치기 하도록 허용해요. 그럼 가만히 보면 7천만 원은 서울에서 소액에 들어갑니까? 1억도 소액이에요. 1억도. 1억 5천만 원도 소액이에요. 현행법상.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1억, 7천이면 7천을 다 세치기 합니까? 법에 허용하는 건 얼마를 세치기 할 수 있어요? 5천이지.
그럼 배당금이 1억인데 그 중에서 얼마를 세치게 가요? 소액이 5천. 그러면 남은 돈이 얼마 남았어 이 중에서? 그러면 저당권자는 5천. 이렇게 되는 거지. 세치기에서 선순위 권리자를 세치기해서 먼저 배당을 타갈 수 있는 권리가 이거. 그건 소액에서 그렇다는 거지. 이것도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는요. 필요 없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야. 확정일자는 등수 매길 때 써먹을 거야. 근데 이건 등수 매기는 게 의미가 있나요? 등수 매기는 게 의미가 있냐고. 없지. 왜 의미가 없어요? 세치기 할 건데 세치기 할 거잖아요 지금. 등수 매겨서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세치기 할 건데. 세치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액보증금 전부를 세치기 하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얼마를? 일정 금액을. 이게 지역마다 틀려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제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세치기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세치기 당해갖고 잘못하면 대출금을 떼일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어떻게 차려야 돼요? 대출해줄 때 나중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가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가정해서 소액 임차인이 먼저 세치하는 금액만큼을 대출 금액에서 공제시켜야 돼요. 이걸 방공제라고 그래. 방공제. 은행에서는 대부분 해요. 그래서 대출을 갖다가 이빠이 해주는 게 아니고 방공제 해가지고 그것도 감해지는 거예요. 대출 가는 금액에서 최우선 변제를 당하는 바람에 세치기 당하는 바람에 떼일 돈만큼을 또 감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은행이 어떤 데인데요? 응? 피도 안 나게 살을 베가는 데잖아요. 응?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잖아요, 은행. 응?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무서워요. 그냥 빚 없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빚이 있다 그러면 진짜 어렵게 살 수 있잖아요. 응? 이게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세치기 할 수 있는 거. 이게 최우선 면제권은 일반 민법에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만 특별히 인정해요. 특별히. 그러니까 결론. 변제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당금에서 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배당금. 낙찰자가 낸 배당금. 변제란 말이 오면. 근데 대항력이란 말이 나오면 보증금을 어디서 타죠? 새 주인한테. 새 주인한테 타는 건데 새 주인이 안 주면 줄 때까지 막 버티는 거니까 대항력이 힘이 센 거예요?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가 힘이 센 거예요? 돈 받을 가능성에서 봤을 때. 대항력이 힘이 센 거예요. 줄 때까지 안 나가는데 그게 대항력이 힘이 센 거지. 대항력이 더 강력.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혹시 우선 면제권이나 최우선 면제권이 없다고 해도요. 응? 네, 그래서 대항력이 훨씬 힘이 센 거다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가봐요. 이 법은 만들어진 게 2002년도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주택 만든 법인데 그게 1994년에 만들어졌어요. 주택은. 상가는요, 한 20년 뒤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여기도 민법에서도 한 문제, 우리 실무에서도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실무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러면 가봐요. 일단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언제 적용되느냐부터 봐야 돼요. 적용되는 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한테 적용이 돼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하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가서 하잖아요. 세무서. 사업자 등록이잖아요. 세무서 가서 하는데 언제적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예요? 장사할 때는 장사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영업이라고 하죠. 영업할 때. 네? 그러니까 모든 장사 영업하는 데는 사업자 등록증 걸고 하잖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세금을 낸다는 뜻이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세금 내고 하라는 거지. 이거 볼 때마다 이제 생각되는 게 우리 옛날에는
사업자 등록, 옛날 장사하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보다는 거기 자릿세를 걷어가는 조폭이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조폭이 없어진 대신에 국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합니다. 야, 사업자네 세금 걷어가는 거예요. 조폭한테 자릿세 주는 게 좋겠어요? 나라에 세금 내는 게 좋겠어요? 나라에 세금 내는 게 좀 속이 편할 수 있지. 조폭은 좀 뜯기는 기분이잖아요. 나라 세금은 내가 나라에 뭐 좀 기하는 느낌이 좀 들고 낼 거 내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나라도 이게 엄청난 그런 잘 뜯어가기도 세금 얼마 많이 뜯어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라 돈 이렇게 전체로 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뭘 하는 거야? 뜯어가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그걸 잘 쓰는지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거야. 우리 돈을 뜯어가지고 헛간 데다 막 쓰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걸 우리가 감시해야 되지. 감시할 생각 안 하지, 근데.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리도 저지르고 뭐 자기 맘대로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치를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을 잘 감시해가지고 거짓말 하거나 막 이상한 짓 하거나 뇌물 받아먹고 그러면 다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걸 행사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라가 잘 되면 누구 탓이야? 우리 탓이야. 나라가 못 되면 우리 탓이야.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투표할 때도 투표해야 되고 감시할 때도 감시해야 되고. 근데 관심이 없어. 손톱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잘 인식 못하죠. 그건 너무 남의 일이야, 남의 일.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라 망하고 이제 뭐 나라 뺏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다 우리 잘못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딱 내놓을 수 있는 사업자 등록 대상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상가 빌딩이지만 뭐가 있냐면 저거 있어요. 저거. 종친의 사무실. 종친의 사무실 있어요? 종친의 사무실은 영업하는데요? 아니야. 옛날 제가 있던 그 사무실 옆에 종친의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 종친의 사무실에 하루 일과를 제가 그대로 꿰뚫고 있어요. 일단 출근은 일찍 한 적 본 적이 없어요. 거의 11시 돼야 이제 출근합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이제 음악을 틉니다. 옛날 막 음악 있죠, 막. 예. 쩌렁쩌렁하게 틀어요, 일단은. 한참 음악이 나오다가 좀 있으면 이제 뭐 배달해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한 서너 시쯤 되면 막걸리 잔이 나옵니다. 막걸리 병이 이렇게 쭉 몇 개가 쌓입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한 대여섯 시쯤 되면 이제 퇴근하십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거기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만큼 급한 데가 아니라고요. 편하게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 영업하는 그런 상가 임차인들만 보호해준다는 뜻이에요. 교회 있죠, 교회. 교회 사업자 등록 냅니까? 교회 세금 냅니까? 안 내잖아요. 안 내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세금 낼 의무가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 한번 세금 물리려고 그랬다 된통 혼났죠. 교회도 그러면 대신 교회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해요. 이런 상가 빌딩에도 보면 개척교회 같은 거 들어온 적 있잖아요. 들어온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증금 얼마 넣고 들어오는데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보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활용하거나, 응?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겠지. 그럼 거기 사택으로 거의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뭐예요? 전입신고해서 보호가 되거나,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교회가 크면 전세권 등기해서 보호가 되거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야지.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교회. 이런 데가 뭐 동창회 사무실, 향후회 사무실 등등등 있어요. 이런 데는 적용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보증금 가지고 따지는데 보증금이 법이 정한 보증금 이하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런 거 없어요. 요거 주택은 주민록 가지고 보호하죠. 주민록. 응?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고. 그런데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요런 거, 요딴 거 없거든요. 상가는 있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처음 만들 때 영리하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난한 이 말이 더 맞아. 우리 좀 그 표현할 때 좀 한글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영세한 뭐 이런 거 있잖아. 영세한이 뭐야 이게. 그 다음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야. 그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이런 거라든지. 사의를 표한다 이런 이 사의를 표한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뜻 아니에요. 왜 그런 말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정치인이나 좀 높은 사람들이. 그냥 깊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깊은, 너무나 감사한, 깊은 감사 말씀 드린다. 이런 말 쓰면 되는데 왜 이딴 식으로 알아먹, 사의를 표한다니까 사표내는 줄 알잖아. 참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정치인들은 계속 자기들이 뭐 유식한 거 티내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진짜. 슈팅이 넣어버려, 이게. 그러면 주택이나 이런 경우에 상가에는 적용보증비라는 게 있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9억 원 이하일 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공법 시간에 조금 또는 세법 시간에 조금 들어볼 얘기인데 어디냐면 서울하고요. 서울을 둘러싼 지역 있죠. 성남, 용인 뭐 이렇게 서울 둘러싼 지역 있잖아. 요런 데. 인구 많은데. 인구 빽빽이 사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과천 뭐 이런 데 있잖아. 이렇게 과밀억제 권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6억 9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고 6억 9천. 그 다음에 부산도 6억 9천 이하. 그 다음 지역마다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 있죠.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데는 5억 4천 이하.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타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서울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서울은 9억 원 이하면 가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난. 9억 원 이하가 가난하다고 보는 거다. 그 지금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9억 원이 보증금이 9억 원 이하면 가난하다 이렇게 해야죠. 처음에 초창기에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어떻게 썼냐면 2억 4천 이하였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거 보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난하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월세를 환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증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월세 있으면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다고요. 거기에다가 원래 보증금을 더해 줘야 돼. 이렇게 환산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인데 보증금 2억에 월세가 800이에요. 2억에 800짜리야. 그럼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월세가 800이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니까 800만 8천 8억이 돼요. 그럼 얼마야 이거? 규모가 10억이죠.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증만 가지고 따지지 않고 월세를 갖다가 환산해서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해준다고 이렇게. 그럼 이때로 가보면요. 이게 2000년도 초반인데 2억 4천만 원 이하예요. 그때는. 그러면 이때로 가면 보증금 5천에 월세가 200 보증금 5천에 월세가 200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그 예를 많이 들었거든. 보증금 5천에 월세 200입니다. 그러면 보호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5천에 200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인데 월세 200이 지금도 뭐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닌데 5천에 200이다 그러면 적은 건 아니지만 전체 임차인 중에서요. 이때 당시에 2억 4천만 원 이하로 들어가는 임차인이 20%인가 25%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지만 보호되는 사람은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법을 만들 때 적용되는 사람이 조금 되게 만들어놨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하여간 큰 두 세력이 있잖아요. 뭐 자기들은 보수라고 그러는데 뭐 보수 같지도 않은 보수고 진보도 있는데 진보 같지 않은 진보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두 세력이 절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절충안으로 나오니까 그 기형적인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적용되는 실제 법을 통과시키는 거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서 쭉 나중에 이제 물가 올라가면서 쭉 인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진보 정권일 때 많이 올렸어요. 지금은 한 80% 정도는 보호가 돼요. 100%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법에 있는데 아무 쓸데없는 내용이라고 이게. 이런 것을 둘 필요가 없다고. 둘 필요가 없어 이거. 부자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자 임차인인데 좀 부자야. 임차인인데 그 보호해주면 안 되냐고요. 왜 보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웨딩홀 부페를 하는데 보증금 뭐 3억에 뭐 월세가 뭐 2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보호해주면 안 됩니까? 저는 해줘도 된다고 봐요. 옛날에 우리가 무상급식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응? 부자한테 무슨 무상급식이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 그거 다 우리 착각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이재용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재용 아들한테 무슨 무상급식이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얼토당토 않습니다. 이재용 아들은요 무상급식을 100그릇씩 줘야 됩니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한 그릇 주는 게 미안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 주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게 프레임을 잡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런 거. 주택은요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흥분하게 만들어서 주택은 타워팰리스예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이야. 응?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이라고. 그러면 제가 거기 월세 1,000 주고 살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보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월세 1,000 어떻게 냅니까 그걸. 엄청 부자인 거예요. 연봉이 엄청난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거용으로 쓰는데 거기 지금 타워팰리스 좋은데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주택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주택은 그런 얘기를 안 해. 근데 상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 왜 그럴까 생각해봐서 이건 추측이야. 주택은 이 국회의원 놈들도 놈이라니까 그러네. 국회의원들도 주택은 자기들 임차인으로 사는 경우가 꽤 있어. 그것도 비싸게. 응? 응. 근데 상가는 자기가 임차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상가 건물주인들이에요. 이건 추측이에요, 그냥. 저 혼자 그냥 자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통과가 늦게 된 이유도 그럴 것이고, 통과시킬 때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드는 것도 그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건물주인데 임차인들이 권리를 갖다가 막 누리고 그러면 자기한테 안 좋잖아요. 이게 진실일까 아닐까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계산하고 삽니다, 물밑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없어질 겁니다, 이거. 거의 80%까지 왔어요, 지금. 잠깐 쉬었다가 남은 시간 합니다.